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도심의 밤, 화려한 마천루의 불빛 아래에서 소리 없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폭풍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1997년의 외환위기가 국가의 곳간이 비어 발생한 급성 질환이었고, 2008년의 금융위기가 탐욕스러운 자본이 굴린 스노우볼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마주한 위기는 그 성격부터가 다릅니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라는 세계의 거대한 파도가 동시에 밀려오는 이른바 퍼펙트 스톰입니다. 시장은 더 이상 낙관론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지표는 연일 붉은색 경고등을 켜고 있고,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부터 대기업의 자금 조달 금리까지 안전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과거 우리는 위기 때마다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어 고비를 넘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마법 같은 해결책은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전 세계를 뒤덮었던 과잉 유동성의 파티가 끝나고 인플레이션이라는 청구서가 배달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왜 삶은 점점 더 팍팍해지는가? 그 질문의 끝에는 우리 경제 시스템을 지탱하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서늘한 진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환율은 심리적 마지노선을 위협하며 외화 유출의 공포를 자극하고,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은 초입기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이 다큐멘터리는 수치 뒤에 숨겨진 잔혹한 경제적 역학관계를 추적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의 변화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전 재산이 걸린 사투이며, 국가적으로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설계된 재난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위기는 언제나 가장 조용할 때, 그리고 가장 익숙한 곳에서부터 그 징후를 드러냅니다. 최근 금융시장의 가장 예민한 신경망이라 불리는 CDS 프리미엄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이 지표가 상승한다는 것은 국제 금융시장이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 같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명동의 환전소 전광판에는 연일 400원을 웃도는 환율이 찍히고, 이는 곧바로 수입 물가를 자극하며 생산자 물가 지수를 밀어올립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지표 너머에 있습니다. 바로 유동성의 증발입니다. 시중에 돈이 돌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로금리에 가까운 자금을 끌어다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했던 이른바 영끌족의 비명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은행의 대출 금리는 상단이 열린 채 치솟고 있는데, 자산 가치는 하락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하락장이 아닙니다. 자산 가격이 부채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역자산 효과가 발생하면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급격히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기업들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자금 조달의 핵심인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우량 기업들조차 단기 자금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과거 1997년 IMF 사태 직전, 대기업들이 줄도산하기 전 나타났던 돈맥경화 현상이 2020년대의 한국 경제 시스템 위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소비는 위축되고 투자는 멈췄습니다. 지표가 가리키는 모든 방향은 단 하나의 결론, 즉 대규모 조정의 시간이 머지않았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퍼펙트 스톰이 무서운 이유는 세 가지 악재가 서로를 증폭시키는 악순환의 고리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메커니즘의 중심에는 연준 FD의 역설이 자리합니다. 미국이 자국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전 세계의 달러는 블랙홀처럼 미국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원화 가치는 하락하고 환율은 급등합니다. 한국은 에너지와 원자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이기에 환율 상승은 곧바로 국내 물가 폭등으로 이어집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우리 중앙은행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지만, 여기서 치명적인 모순이 발생합니다. 금리 인상은 가계부채라는 거대한 시한폭탄의 도선을 짧게 만듭니다. 1. 9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중 70% 이상이 변동금리 대출인 상황에서 금리가 1%피 오를 때마다 가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이자만 수조 원에 달합니다. 이는 가계의 소비 여력을 완전히 박살냅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고환율은 수입 원가를 높여 이익률을 갉아먹고, 고금리는 이자 비용을 늘려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킵니다. 물가를 잡으려 금리를 올리면 부채가 터지고, 부채가 무서워 금리를 멈추면 환율과 물가가 폭주하는 외통수에 걸린 셈입니다. 결국 이 구조는 실물 경제의 침체로 이어지며 경제 체력을 바닥나게 만듭니다. 과거의 위기가 특정 부문의 부실에서 시작되었다면, 이번 위기는 금리라는 경제의 혈압이 조절되지 않아 전신마비가 오는 것과 같은 총체적 시스템 붕괴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돈의 가치가 변하고 부채의 무게가 삶을 짓누르는 이 설계된 재난은
그렇게 정교하게 우리 일상을 잠식해 들어갑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혼란이 과연 한국만의 문제일까요? 역사는 반복되며 경제적 파멸의 공식은 놀라울 정도로 일관적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사례를 보십시오. 한때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었던 그들은 반복되는 포퓰리즘 정책과 방만한 재정 운영, 그리고 대외 부채 관리에 실패하며 만성적인 초인플레이션의 늪에 빠졌습니다. 화폐의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국민들은 매일 아침 오르는 빵값을 감당하지 못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터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 논리에 매몰되어 금리 인상 시기를 놓친 대가는 처참했습니다. 리라화 가치는 폭락했고 외환 보유고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유럽의 우등생이라 불렸던 그리스가 2010년대 겪었던 국가부도 사태는 시사하는 바가 더욱 큽니다. 유로화라는 단일 통화 체제 안에서 독자적인 금리 결정권을 잃은 채 과도한 복지와 부패한 시스템이 결합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비극은 자원 강국조차 경제 시스템이 무너지면 쓰레기통을 뒤지는 처지로 전락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 국가들의 공통점은 위기의 신호를 무시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경고했고 지표는 하락을 가리켰지만 대중은 익숙한 풍요가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이들의 전철을 밟고 있지 않은지 되물어야 합니다. 1997년 우리가 겪었던 외환위기 당시 단기 외채 비중을 간과했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지금의 고금리 환경은 체력이 약한 국가부터 차례로 쓰러뜨리는 금융판 적자 생존의 시대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자본이 국경을 높은 벽처럼 쌓는 지금, 과거의 사례들은 단순한 타산지석이 아닌 내일의 우리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서늘한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아픈 손가락은 단연 부동산입니다. 지난 10년간 저금리 유동성이 만들어낸 거대한 신기루는 이제 부채의 역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의 가계부채 대비 GDP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집값은 영원히 오르리라는 믿음 아래 실행된 영끌 대출은 금리 인상기라는 날카로운 현실 앞에 발가벗겨졌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담보 가치가 떨어지고 은행은 대출금 상환을 압박합니다. 소비자가 지출을 줄이면 자영업자가 쓰러지고 이는 다시 은행의 부실로 이어지는 하강나선에 진입한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뇌관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입니다. 건설사들이 빌린 수백조 원의 자금은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 미분양 사태라는 삼중고에 갇혀 있습니다. 만약 건설사가 연쇄 도산한다면 그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부터 도미노처럼 무너질 위험이 큽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자산 손실을 넘어 국가 금융 시스템 전체의 신용 경색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한국 경제의 엔진인 수출마저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의 불확실성과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기 둔화는 경상수지 흑자 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돈을 벌어오는 곳은 줄어드는데 갚아야 할 이자는 늘어나는 형국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아닌 빚더미 위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펀더멘털이 튼튼하다는 정부의 발표와 달리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온도는 이미 영하권을 밑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삼고, 가오, 현상의 실체이자 한국 경제에 들이운 짙은 그림자입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키를 잡은 정부와 중앙은행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동결 사이에서 이른바 외줄 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자니 1,900조 원의 가계부채가 터질까 두렵고 금리를 멈추자니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벌어지며 외화가 썰물처럼 빠져나갈까 두려운 상황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 결정을 넘어 국가의 명운을 건 고차 방정식입니다. 정부는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며 일시적인 돈맥 경화를 막으려 애쓰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 진통제에 가깝습니다. 재정 정책 또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확장 재정으로 국가 채무 비중은 급격히 상승했고 세수 펑크는 정부의 팔다리를 묶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방패 역할을 해야 할 재정 여력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낮아진 것입니다. 정부는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독려하고 부동산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지만 글로벌 긴축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거스르기엔 역부족인 모습입니다. 중앙은행이 보낸 신호가 시장에 먹히지 않을 때, 그리고 정부의 대책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할 때
위기는 현실이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의 고통을 가리기 위한 임기응변이 아니라 부실을 도려내고 체질을 개선하는 뼈를 깎는 혁신입니다. 하지만 표를 의식해야 하는 정치권과 당장의 생존이 급한 경제 주체들 사이에서 이 합의를 끌어내기란 결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거대한 시스템의 붕괴 속에서 개인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지금이 공포에 살 때가 아니라 내실을 다질 때라고 입을 모읍니다. 첫 번째 생존 전략은 철저한 현금 흐름의 관리입니다. 저금리 시대에 유효했던 레버리지 전략, 즉 빚을 내어 수익을 극대화하던 방식은 고금리 시대에는 파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자산의 크기를 키우기보다 부채의 비중을 줄이고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생존의 핵심입니다. 화려한 투자 기법보다 중요한 것은 버티는 힘입니다. 두 번째는 자산의 다변화입니다. 원화 자산에만 몰빵된 포트폴리오는 환율 변동성의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나 금과 같은 안전자산, 그리고 전 세계 어디서나 가치를 인정받는 우량 자산으로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세 번째는 경제를 읽는 안목, 즉 금융지능을 높이는 것입니다. 뉴스가 전하는 공포에 휩쓸리지 않고 지표 속에 숨겨진 진실을 읽어낼 수 있을 때 위기는 비로소 기회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역설적이게도 모든 부의 재편은 이런 대혼란의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거대한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공격보다 수비를, 확장보다 관리를 우선시하며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인내심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경제 위기는 단순히 통계 숫자의 하락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성실함을 비웃듯 삶의 궤적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성실히 직장을 다니던 가장들이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리고 중산층의 꿈이 해체되었던 기억을 우리는 잊지 못합니다. 지금의 삼고가후 현상은 그때보다 더 교묘하고 광범위하게 일상을 파괴합니다. 고물가는 서민들의 식탁에서 고기를 치우게 만들고 고금리는 주말의 여유 대신 연장 근로를 선택하게 만듭니다.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부채의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사회적 신뢰 자본 또한 급격히 고갈됩니다. 이러한 경제적 고통은 필연적으로 양극화의 심화라는 상처를 남깁니다. 자본을 가진 이들은 고금리를 향유하며 부를 증식시키지만 빚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취약 계층은 이자의 늪에서 허우적대며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걷어차이게 됩니다.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며 미래를 저당 잡히고 노년층은 노후 자금의 가치 하락으로 빈곤의 벼랑 끝에 섭니다. 다큐멘터리가 만난 수많은 시민은 말합니다. 열심히 살지 않은 적이 없는데 왜 세상은 더 살기 힘들어지느냐고 말입니다. 경제적 재난은 이처럼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파고들어 공동체의 결속을 해칩니다. 우리가 이 위기의 실체를 정확히 마주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이웃과 가족의 평범한 삶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냉정하게 미래를 설계해야 합니다. 퍼펙트 스톰은 일시적인 기상 악화가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지형이 바뀌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과정입니다. 저물가와 저금리로 대변되던 골디락스의 시대는 저물었습니다. 앞으로의 10년은 자원이 무기가 되고 자본이 국경을 세우며 효율성보다는 안보가 우선시되는 거친 환경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역시 수출 주도형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 가계부채라는 내실의 부실을 털어내는 고통스러운 체질 개선을 완수해야만 합니다. 이는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거쳐야 할 성장통이어야 합니다. 국가적으로는 공급망의 다변화와 핵심 기술의 초격차 유지가 생존의 열쇠가 될 것이며 개인적으로는 자산의 거품을 걷어내고 실질적인 부의 가치를 보존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위기는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키울 것은 키우는 정화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과거 우리가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며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던 저력은 바로 정확한 현실 인식과 단합된 의지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파도가 높아 보인다고 해서 항해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파도의 높이를 탓하기보다 배의 평형수를 점검하고 돛을 고쳐매야 할 때입니다. 시스템의 붕괴를 경고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되 그 안에서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고 있음을 읽어내는 해안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언제나 새로운 땅이 드러납니다. 퍼펙트 스톰이라는 이름의 이 경제적 재난은 분명 우리에게 유례없는 시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역사에서 위기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으며 인류는 그 위기를 딛고
매번 더 정교한 시스템을 구축해왔다는 점입니다. 지금의 고통은 우리가 그동안 외면해왔던 부채 중심의 성장, 그리고 무분별한 낙관론에 대한 값비싼 수업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지표들과 사례들은 공포를 조장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막연한 불안감을 구체적인 경각심으로 바꾸어 다가올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함입니다. 가장 어두운 밤은 새벽이 오기 직전이라는 말처럼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 다음 10년의 주인이 결정될 것입니다. 준비된 개인에게 위기는 부의 지도를 바꿀 기회가 될 것이고, 혁신하는 국가에게 위기는 체질을 바꾸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경제적 재난은 설계되었을지 모르지만 그 재난 이후의 삶을 설계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몫입니다.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대비로 이 폭풍의 눈을 통과하십시오. 당신의 자산과 삶을 지키는 힘은 오직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2026년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갈림길에서 우리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다큐멘터리 퍼펙트 스톰을 마칩니다.